네, 안녕하세요. 직무역량 중심 취업 컨설팅 센터 수완제이의 임송아입니다. 오늘 다뤄볼 직무는 손해사정사인데요. 이 손해사정사라는 직무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직무 정의를 내려보자면 말 그대로 손해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사고가 당했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하겠죠. 그 지급을 얼마나 할지 이 사람의 손해에 대한 사정을 따져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금 지급 산정 기준을 정해주는 업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 상황을 조사하고 적정 보험금을 산출하는 업무를 한다. 근데 이 손해사정사랑 보험계리사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전혀 다른 직무입니다. 보험계리사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이건 이런 거죠. 보험 상품을 개발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 암보험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수리를 한다거나 그 등의 제반 업무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보험금을 상품을 개발할 때 뭐 월 10,000원, 뭐 월 5만 원, 월 3만 원 이런 식으로 내야 되는 금액.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3만 원을 냈다. 그럼 3만 원을 내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가 모여야 하며 몇 명 정도가 모였을 때 책임 준비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사들은 그냥 우리한테 돈을 받아서 이걸 가만히 냅두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펀드에 가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자금을 운용을 하겠죠. 그런데 자금을 운용하는 것도 좋지만 당장 누가 사고를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험료, 그러니까 개인이 내야 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산정을 하지만 그 개인이 내는 금액 이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지급 준비율이라서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암에 걸렸다, 이 사람이 실제로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라고 했을 때 얼마씩을 보상해 주어야 할까? 뭐 이 정도 사고면 이만큼, 이 정도 사고면 이만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이런 수리 재반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잉여금, 배당분, 뭐 배분상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 그런 것들이 있는 보험 상품일 경우에는 그런 것들까지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보험 계리사가 이 정도의 사고엔 이만큼 주세요. 이 정도 사고엔 이만큼 주세요라는 이 기준을 결정하는 거고요. 손해사정사는 실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사고가 뭐 A 그라운드에 해당되는지 B 그라운드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책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계리사는 보다 상품을 직접 기획하는 것 쪽에 포커싱이라면 손해사정사는 이 실제 보험을 운용하는 쪽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두 개가 다른 직무고요. 둘 다 자격증이 필요한 전문 직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전문 직종이다, 자격증을 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초봉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사 기준으로 4,500만 원 선, GA 기준으로 3,500만 원 선. 원수사 뭐고 GA는 뭐냐 궁금해하실 텐데 이건 이제 GA는 대리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리점 자체에서 이제 손해사정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KB손해보험의 무슨 지사. 그러니까 이 지사라는 건 직접적으로 이제 보험 설계사들이 이제 각 대리점들을 내겠죠. 그럼 이 대리점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이 다치셨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이 다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라는 직접적인 대리점에서 바로바로 업무를 처리하는 게 이제 GA, 대리점 이제 손해사정사고요. 원수사라는 건 말 그대로 KB 손해보험 본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 본사에서도 손해사정사들을 이제 채용을 해서 뭐 각종 이제 뭐 다양한 서비스들, 그러니까 대리점을 거쳐서 이제 본사까지 넘어온,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는, 그리고 뭐 기업 대비, 그러니까 개인적인 업무들은 어떻게 보면 GA 쪽에서 한다면 기업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는 등등의 업무를 하죠. 필요 역량들은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윤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손해사정사 잘 만나서 보험금 많이 받았다. 손해사정사를 잘못 만나서 보험금을 적게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치는 일,
뭐 사람이 사고를 당하는 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기준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뭐 차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이게 기스가 이런 식으로 났는데 뭐 요게 조금 더 보태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조금 더 보태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이게 애매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손해사정사가 공평성,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성이라는 게 그냥 비단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공평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회사에서도 손해가 아니며 소비자, 그러니까 보험을 구입한 이 구매자에게도 최대한의 어떤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양측에 정말 딱 적정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의 윤리성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짚어볼까요? 그럼 손해사정사가 객관성과 공평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굉장히 많은 케이스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냥 이 정도면 감으로 이 정도 책정해주면 되겠는데가 아니라 좀 뭔가 모호하거나 뭔가 이렇게 복잡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기존 자료를 토대로 한 조금 더 객관화되고 공평성 있는 검증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이제 자소서 문항에 들어가시면 좋겠죠. 기본적인 숫자 감각도 중요합니다. 이 적정성이라는 것을 보험에 대한 배상 지급 어떤 숫자로 감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정말 꼼꼼한 페이퍼 워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어떤 서류들에 대한 검토 및 서류 작성에 있어서 굉장히 꼼꼼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손해사정사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 자료 검토를 제대로 안 해서 뭔가 혹은 이 자료에 대한 작성이 잘못되었을 때 정말 이게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통 능력 굉장히 중요하겠죠. 정확한 의견 진술 이런 것들이 대리점 정도가 되었을 때 손해사정사와 만약에 고객 클레임이 있을 때 직접적으로 이제 대면은 아니지만 전화상 등의 업무를 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굉장히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그냥 손해사정사라는 자격증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3가지가 있습니다. 신체 손해사정사, 재물 손해사정사, 차량 손해사정사가 있는데 가장 아무래도 많이 이제 채용을 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지원하시기도 하는 분야가 이제 신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체 손해사정사에 대한 정리를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로 인한 어떤 사고 중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측정한다.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 그 밖의 보험사로 인한 사고, 그러니까 많은 보험사고들을 포괄하는데 모두 사람이 다친 것.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범위가 넓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필요로 하는 인력도 많을 것이고 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그럼 재물은 뭐냐?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로 인한이라는 어떤 전제가 신체에 붙었죠. 그러면 재물은 자동차 사고를 제외한 모든 재물에 대한 사람이 아닌 물건에 대한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라는 거는 자동차 사고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뭐 사고를 당해보신 적이 없었을 수 있는데 대인과 대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닌 물건, 뭐 예를 들면 자동차, 집 이런 것들입니다. 대물 중 차량을 따로 두고 차량 사고가 많기 때문이겠죠. 그 이외의 것을 재물이라고 하며 모든 사고 중에 사람이 다치는 걸 신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격증 이제 취득을 하시는 시험에서 여러분께서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시험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손해사정사는 자격증이 없으면 취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떠나서 손해사정사라는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제 1차와 2차 시험이 나뉘는데요. 1차 시험에서는 객관식입니다. 사지선다형 4가지 문항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데 그 이제 1차 시험에서는 3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 이 3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적정 수준의 점수만 넘으면 됩니다. 그래서 합불로 나뉘어지고 어떤 3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꽈락을 하게 되면 아예 탈락을 해버리는 거죠. 3과목 중에 한 과목이 이제 꽈락인데 다른 과목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소용이 없다.
모든 이 세 가지 문항에 대한 것들이 다 이제 적정 수준의 점수를 넘어야 한다. 그럼 이제 2차로 넘어가면 2차에서 이제 논술형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체, 재물, 차량 중 한 가지를 택하거나 종합이라고 하여서 세 가지를 다 함께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한 가지를 보시고 뭐 내년에 한 가지를 더 취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뭐 이거는 좀 궁금하실 수 있어서 이제 합격률을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아예 1차 전형 합격자가 아니라 서류 제출자를 기준으로 신체, 손해사정사는 35%, 재물은 60%, 차량은 30%가량의 합격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재물이 상대적으로 좀 시험이 쉽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시는데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본인의 이제 선택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그제서야 이제 손해사정사 직무에 지원을 하시거나 그 이외에 손해사정사 등의 각종 금융 관련된 자격증을 우대하는 그런 이제 보험, 금융 이런 곳에 이제 취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보험 관련 자격증들을 좀 몇 가지를 손해사정사를 짚어보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보험 계리사는 아까 전에 같이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보험의 위험률을 측정하고 보험료, 내는 비용, 보험금, 받는 비용, 산출, 그리고 보험 상품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상품 기획 및 개발이라는 보험 이제 회사에 그 어떤 이제 TO가 있을 때 대부분 이 직무에 지원하실 때는 보험 계리사 자격증을 추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 계리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상품 개발 부서에 많이 이제 지원을 한다. 그리고 사실 보험 이제 관련된 이제 업종은 영업 이외의 직무들은 대부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취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무래도 내가 좀 이제 보험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자격증을 한 가지 정도는 취득하시는 게 좋고, 제가 이 보험 자격증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요즘에 대기업 취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대기업을 떠나서 일반 사기업 취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쟁률이 세죠. 공무원, 공공기관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는 그냥 스펙으로 서류 걸러서 1차 면접 보고 2차 면접 봐서 최종 합격하는 게 자신이 없어. 그래서 공무원을 꼭 내가 공무원이 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선택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실은 다른 자격증, 그러니까 뭐 변리사라든지 뭐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로스쿨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물론 손해사정사도 어렵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회계사라든지 이런 자격증 대비 상대적으로 좀 쉬운, 그러니까 쉽다라는 얘기는 취득하는 데 1년여 정도가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는 기준으로.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께서 이런 보험 관련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서 보험사 등의 금융회사에 취업하시는 걸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굉장히 좀 숫자적 감각이 좋고 나 외우는 걸 잘한다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경쟁률이 높은 그런 어떤 자격증은 아니더라도 물론 어렵습니다만 이런 이제 손해사정사라든지 법무사라든지 이런 등등의 자격증을 취득한 뒤 관련 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하나의 진로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짚는 거고요. 어쨌든 특히나 보험계리사는 제가 조금 더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 IFRS 17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회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이제 세계적으로 어떤 이제 관련된 이제 기준을 세계적으로 통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관련 기준이라 함은 이제 회계적인 기준은 보험금 지급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금 지급률을 이제 기존의 어떤 가액이 아니라 요것을 이제 나중에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 시세를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험금 지급률에 대한 어떤 규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험 계리사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계리사 등이 이제 새 회계 기준 도입으로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사정사와 더불어 보험 계리사 등에 여러분께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상대적으로 취업이 굉장히 쉬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손해사정사로 다시 넘어오면 이제 사고의 원인 분석, 사후 배상 판단, 손해액 결정 및 보험금 지급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돈이 그러니까 고객과 B2C로 고객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철저하셔야겠죠. 그래서 사고조사, 합의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합의를 직접 담당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GA, 그러니까 대리점 기준으로는 그러한데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자격증 중에 한 가지를 취득해서 실무 실습 후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거죠. 보험 조사 분석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금을 지급할 때 손해사정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사고에 대한 조사 분석 그리고 보험 범죄 그러니까 손해사정사는 직접적으로 고객님 보험금을 이 정도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라면 보험조사 분석사라는 것은 혹시 여기에 보험 범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 이 보험 범죄라는 건 예를 들어서 손해사정사가 이 회사의 어떤 입장을 고려하여서 보험금을 적게 지급을 했다라든지 혹은 뭐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겠지만 손해사정사가 고객과 짜고 보험금을 굉장히 많이 지급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이 보험 사고 자체가 보험 사기였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발하는 그리고 검사하는 그런 직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자격증 중에서도 또 민간 자격증입니다. 국가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따는 데는 수월하실 수 있는데 시험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험 심사역이 이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언더라이팅인데 언더라이팅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채용을 하죠. 그런데 언더라이팅도 요 자격증이 웬만하면 다 있는 상태로 지원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보험 심사 그리고 기업보험 심사로 나뉘는데 이 어떤 거냐면 보험 계리사가 됐든 누가 됐든 이제 보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상품을 만듭니다. 그러면 언더라이팅 담당자가 이 상품이 적절한지 이 금액은 적절한지를 재점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보험 관련 자격증들이 있는데 요것들을 여러분께서 잘 보신 뒤에 이런 쪽으로 이제 금융 쪽으로 취업하시는 것도 하나의 길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손해사정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일단 손해 발생 사실을 확인해야겠죠.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함을 확인. 그다음에 보험 약관이나 관계 법규 등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합니다. 적정하다라고 이제 승인이 나면 손해액, 보험금을 이제 본격적으로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게 뭐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이제 사정이 끝났다 하면 거기에 대한 서류 작성을 직접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게 의견을 진술하기도 하고 거기와 더불어서 이제 고객에게 직접 지급한다든지 고객과 협의 이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고객님께서 사고가 나셨는데 상대편과 이제 합의를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손해사정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합의 금액. 그래서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직원분이 나오셔서 적정 금액을 다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적정 금액 검토 후 합의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걸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손해사정사분과 직접 조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또 이제 보시면 좋은 것이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을 활용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업을 하실 수가 있고 취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적으로 취업이 되지 않아도 창업을 해서도 여러분께서 직접 이 해당 업무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창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해사정사 사무소를 개업하시면 되는데요. 왜 이 손해사정사 사무소라는 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서 이 손해사정사를 이제 다른 이제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법인 손해사정 법인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업무를 주어서 이걸 직접적으로
컨택해서 고객과 어떤 금액에 대한 것을 지불을 하는 그 금액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한 업무들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고객에게 뭐 그냥 뭐 이거는 정말 뭐 어떤 뭐 고객과 이제 시비가 붙을 여지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본사나 대리점에서 직접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고객이 약간 다소 이 자격 취득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다. 조금 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했는데 가입 기간이 너무 짧은데 이 사람이 질병에 걸렸거나 사고를 당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적정한가? 이런 식으로 약간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우리 기업에서 이거 안 된다 그랬을 때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우리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외부 손해사정 법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하면 예를 들어서 KB손해보험인데 KB손해보험 자체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손해사정 타 법인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 기업 이미지에 그런 어떤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B2B 영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사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결론이 났는데 개인이 봤을 때 이건 아무리 봐도 너무 적은 금액이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손해사정사를 고용을 해서 이 금액이 적정한지를 검토할 수 있게끔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보험사가 아니라 이 개인을 위한 그런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창업을 하셔서 B2B 업무를 하실 수도 있고 B2C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해서 나는 그냥 기업에서 일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영업을 해서 내가 직접 이런 수주를 따서 내가 무언가를 해내가는 그런 난 추진력이라든지 그런 굉장히 주도적인 능력도 있고 난 리더십도 있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뭐 보험 계리사라든지 뭐 등등의 언더라이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사 그러니까 원수사가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손해사정사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창업을 하실 수도 있다. 이것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선택의 폭이 넓은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취업을 하시게 될 경우에도 그냥 단순히 보험회사에만 취업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이제 상품개발부서에서 이제 계리사와 함께 그러니까 꼭 말하자면 계리사는 보다 금액적인 부분을 검토한다면 손해사정사는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디테일이 생길 수 있음에 대한 이제 규정을 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상품개발부서에서 고용이 되실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손해사정사를 하시는 어떤 GA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런 보험기업이 아니더라도 금융기관이라든지 금융감독원 등의 이제 공공기관에도 진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나 이제 금융감독원 뭐 예신탁 뭐 이런 쪽에 이제 보험 그런 쪽의 금융기관들이 또 있을 텐데 이런 쪽에서는 이제 대부분이 기업에 대한 업무를 감시 관찰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 뭐 정말 뭐 5급 공무원이 되어서 이제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손해사정사 직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자가 여기 이제 취업을 해서 보다 이제 금융감독원 내에서 보험에 대한 다양한 사고라든지 아니면 사기라든지 아니면 보험 기업에 대한 감시 관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손해사정사라는 직무의 채용 절차는 대부분 이제 공통 직무로 이제 채용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보험회사가 공통직무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라고 했을 때 특정 언더라이팅, 상품 개발, 아니면 손해사정사 자체 이런 것들의 특정 직무를 어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자기소개서가 좀 더 구체화되기 때문이죠. 그냥 아무거나 시켜주시면 할게요. 이런 식이 아니라 저는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가지고 손해사정사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혹은 저는 상품 개발 쪽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서류 전형 보게 되고요. 똑같이 인적성도 봅니다. 그리고 토론 면접을 보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보험 관련된 금융기업들은 꼭 토론 면접을 대부분이 실시를 하고 그냥 인성 면접 기반의 역량 면접을 하거나 PT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원 면접으로 갔을 때 역량과 인성을 결합한 임원 면접을 보면서 이제 최종 채용이 되게 되겠죠. 최근에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에 이런 자격증들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 취업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금융업계에서 좀 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이제
대학 갓 졸업한 분들도 많이 하시지만 뭐 20, 30대를 넘어서서 30, 40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취득을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의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취업을 하고 싶은데 그냥 사기업 가기에 나이가 좀 많이 든 것 같다. 이런 분들도 손해사정사 취득을 하시면 상대적으로 나이에 대한 어떤 제한이 조금 더 풀어져 있기 때문에 취업을 하시기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취업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루트들이 있습니다. 그냥 남들이 다 하는 그런 것들도 좋겠지만 최근에 이제 굉장히 어떤 TO도 많이 있고 수요가 많이 있는 이런 뭐 보험 계리사라든지 손해사정사라든지 이런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 후 취업을 하시는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방법을 시도를 하셔서 조금만 더 차별화를 하시면 여러분께서 조금 더 성공 취업을 하시는데 수월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번 시간 준비했고요. 손해사정사라는 직업 굉장히 전문성도 있고 탄탄하고 또 정년도 없습니다. 뭐 제가 이걸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